안녕하십니까 국내 F1 팬 여러분, 포뮬러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26시즌을 위한 25시즌 복습. 오늘 다뤄볼 팀은 바로 폴시의 가장 최애 팀인 윌리엄스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팀 성적부터 한번 봐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전체 137포인트로 컨스트럭터 5위, 우승 없이 포디움이 2번 있습니다. 네. 사실 정말 올해가 반전이었던 팀 중 한 팀입니다. 특히나 사실 2024 시즌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훨씬 더 큰데, 네. 24 시즌엔 컨스트럭터 17포인트의 9위였어요. 17포인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작년에 알핀이 그렇게 굉장히 사실상 거의 최하위로 항상 이렇게 박아놓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알핀조차도 작년 시즌에 20포인트나 얻었었단 말이야. 아, 알핀이 9위보다 높은 순위였겠네요. 그쵸. 만약에 작년 알핀이 2024 시즌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윌리엄스보다 높았던 것이다. 아. 그리고 뭐 특히나 2024 시즌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그 자우버는 거기는 아예 그냥 논외였으니까. 네. 왜냐면 시즌 내내 4포인트였으니까요. 거기는 뭐 네. 논외라고 친다면은 사실상 그래도 조금 우리가 포인트를 딸까 하고 기대를 하는 팀들 중에서는 최하위가 윌리엄스였다. 근데 1년 만에 완전 그 중위권에 원톱으로 올라왔으니까 그 약간 이 변화가 굉장히 큰 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흔히들 말해 용과 뱀으로 표현하는데 거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혼자 이무기 정도에 있는 급이에요. 사실 딱 그 가운데에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위에 상위 4개 팀은 워낙에 조금 다른 레벨이니까 그렇죠. 좀 논외로 친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2025 시즌의 판도는 4강 1중 그리고 5약이었는데 이 중에서 약간 독보적인 1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윌리엄스였다.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직전 페라리 영상과는 굉장히 약간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페라리 같은 경우는 정말 한 해 만에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경쟁하던 팀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팀이었으면은 네. 반대로 윌리엄스는 거의 최하위, 거의 바닥을 깔아주는 팀에서 갑자기 이렇게 약간 용두사미를 잃어버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완전히 반대되는. 자, 드라이버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알렉산더 알본 선수가 73포인트로 8위, 그리고 사인츠 주니어 선수가 64포인트로 9위. 알본 선수는 시즌 막판에 가서 부진이 굉장히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인분을 확실히 해줬고, 네. 사인츠 선수 역시 새로운 팀에서 약간 적응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역시 적응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두 번의 포디움을 만들어낸 게 또 사인츠 선수였습니다. 아, 네. 재밌는 게 서로 이제 한 등수씩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굉장히 균형이 있었다. 약간 맥라렌의 하위 호환 버전? 중하위권의 맥라렌. 팀 자체 느낌으로만 본다면 살짝 그런 느낌이 있고, 네. 뭐 실제로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게, 그러니까 약간 맥라렌은 항상 이제 우리는 퍼스트 드라이버가 없다라고 하지만 약간 팬들이 항상 의심하는 거는 그래도 노리스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야? 라는 게 있고, 근데 윌리엄스도 딱 성적만 봤을 때는 약간 누가 퍼스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딱 윌리엄스의 퍼스트 드라이버가 누구야 라고 한다면 사실 알렉산더 알본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약간 팀에서 선호하는 또는 약간 팬들이 생각하는 퍼스트 드라이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밸런스 있는 이런 팀메이트 균형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쪽은 굉장히 약간 좀 바람직한 모델인 것 같고요. 반대로 약간 맥라렌은 그러는 와중에 좀 구설수가 생기는 느낌이긴 하지만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윌리엄스가 지금 이 위치에 있으니까 서로 갈등이 없는 걸 수도 있어. 아, 배가 좀 불렀으니까 서로. 그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순위니까 서로가. 그리고 팀적으로 분위기가 점점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윌리엄스가 이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때 가서 알본 선수랑 사인츠 선수의 관계가 어떨지는 뭐 모르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의 느낌으로 봐서는 굉장히 드라이버 간의 밸런스가 잘 맞고 뭐 팀적인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순탄해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년 시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윌리엄스에게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되짚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윌리엄스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뒤로 돌아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윌리엄스를 이끌고 있는 이 제임스 바울스 감독의 그 시작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지금 윌리엄스를 이끌고 있는 제임스 바울스 감독은 기존의 메르세데스에서 레이스 엔지니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2023년에 이제 윌리엄스의 감독직으로 부임을 하고, 그때부터 윌리엄스를 약간 뜯어고치기 위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돌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윌리엄스가 많이 뒤쳐져 있다. 근데 물론 2023 시즌도 그랬고, 그리고 뭐 바울스 감독이 오기 직전인 2022 시즌에도 윌리엄스가 강팀의 면모는 확실히 아니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스 감독이 얘기를 했던 거는 어쨌든 이분은 메르세데스에서 오셨잖아. 네.
그러니까 강팀에서 왔단 말이에요. 게다가 22년도, 21년도 뭐 그 전부터 있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그 루이스 해밀턴의 전성기를 같이 팀에서 보내고 그 이후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또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메르세데스가 뭐 그럼 하위권 팀이 됐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항상 상위권에서 놀던 그런 팀에 이런 굉장히 좀 고위직으로 있다가 이제 윌리엄스로 오니까 바울스 감독이 그때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가 시스템 또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너무 뒤처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그냥저냥 굴러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성적을 좀 얻지 못하더라도 좀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를 좀 공개적으로 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바울스 감독 부인 전 해인 22년도 윌리엄스는 컨스트럭터 포인트가 단 8포인트였던 팀이었어요. 1년 내내 8포인트를 땄던 최하위, 압도적인 최하위 팀이었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제 9위가 자우버였는데 네. 자우버가 이제 16포인트였거든요. 와. 그러니까 뭐 사실 자우버도 심상치 않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거의 절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즌 내내 사실 20번 넘는 레이스를 하면서 8포인트를 얻는다는 거는 주말당 0.5, 그러니까 두 번의 레이스를 해야 10위로 들어올까 말까? 와.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던 팀이라는 거야. 이거 최하위일 줄은 몰랐네요. 일전의 레이스들의 F1 다큐멘터리로 좀 보면서 아, 윌리엄스가 많이 하위권이었구나는 느껴졌는데 이 정도였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사실 약했던 팀이다. 사실 5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스 감독이 부임한 첫 해였던 23년도에는 28포인트로 올라서면서 뭐 7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최하위에서 7위까지 올라왔네 라고 하기에는 그때 바로 위에 6위였었던 알핀이 120포인트였어요. 오. 알핀이. 그러니까 사실 올라왔어도 7위하고 6위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컸던 거고 그러면 이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팀의 전투력이 과연 올라갔느냐라기보다는 그냥 여전히 하위권 팀들 중 하나 뭐 그 중에서 운이 조금 좋아가지고 포인트를 조금 더 땄다 요 정도. 그러니까 7위긴 하지만은 그 앞에 6위와는 굉장히 먼 7위인 거죠. 네. 자 근데 사실 F1에서 이 탱킹 그러니까 당장의 성적을 좀 포기하고 그 미래의 뭔가를 노린다라는 선택이 대부분의 경우 별로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다른 스포츠들에서도요. 그렇죠. 아예 뭐 특히나 다른 스포츠도 그렇지만 특히나 F1에서는 거의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의 중하위권 팀들은 F1에서 당장의 챔피언십 순위가 가져다주는 그 스폰서십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그 순위 때문에 그 시즌마다 단기적인 업데이트의 자원을 좀 소진하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장기적인 비전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근데 사실 다른 스포츠랑 비교했을 때 F1이 굉장히 특수한 측면이 뭐 이런 점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스포츠가 일단 그 경기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경기장이 전 세계에 깔려 있다라는 것부터가 사실 F1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수한 스포츠라는 네.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연고지 개념이 별로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 홈팀 뭐 이런 게 많지 않고.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영국에 가면은 그래 뭐 에스턴 마틴의 홈이라고 더 저희가 얘기를 하고 네. 오스트리아 레드불링 가면은 레드불의 홈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네. 이게 다른 스포츠들에서 얘기하는 그 연고지 개념과는 굉장히 좀 약간 약한 느낌이 있죠. 홈 어드밴티지 이런 얘기도 별로 없잖아 우리는. 그렇죠. 제 기억에도 특정 한두 개 나라들 빼고는 아, 우리나라는 무슨 팀 해야지 이런 건 없는 것 같네요. 그쵸. 사실 뭐 페라리 이탈리아 뭐 요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인 건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광고 수입이 대부분 그럼 연고지가 있으면은 왜냐면 연고지가 있으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 경기를 볼 것이고 또는 그렇죠. 그 경기를 가서 이렇게 직관을 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연고지 쪽에 있는 기업들이 어쨌든부터 성적과 관계없이 스폰서로. 그러니까 사실 NBA도 그렇고 KBO도 그렇고 물론 팀 성적 순위에 따라서 뭐 그런 인센티브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팀 성적이 최하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팀적으로 막 타격을 입는다거나 사실 그 강도가 세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이제 이쪽 반면에 스포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근데 F1은 그 강도가 훨씬 더 세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순위가 낮으면 그만큼 매스컴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팀들이 스폰서십 계약 같은 거를 했을 때 스폰서 입장에서도 결국 우리 이 브랜드 노출이 훨씬 더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팀 순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넣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럼 순위가 낮다라고 한다면 그 스폰서십 계약에서 점점 약간 불리한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포뮬러 톡이라는 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포뮬러 톡 유튜브 로고를
맥라렌 차에 붙이는 거랑 당장 작년 시즌에 알핀 차에 붙이는 거의 가격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로 대입해 와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야구팀 어딘가에 같은 위치에 우리 로고를 부착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맥라렌과 알핀만큼 크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 간격이. 그렇죠. 왜냐하면 하위권 팀이라고 하더라도 연고지가 있는 이상 어쨌든 그 팀의 팬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고 약간 이게 계속 있는 건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위권 팀들은 정말 챔피언십 순위를 1순위라도 올리기 위해 조금씩 이런 단기적인 업데이트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저희가 F1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하위권 팀일수록 정말 그 간격이 점점 딸이거든요. 그렇죠. 한 번 포디움 하면은 한 순위가 정말 3-4개씩 바뀔 수 있는 그 정도 간격으로 다들 붙어서 있어. 왜냐하면 하위권으로 내려올수록 그 포인트 간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조금 더 촘촘해지죠. 그죠. 왜냐면 1위랑 2위를 하면은 포인트 간격이 7포인트지만 그 밑에 보면은 9위랑 10위를 하면은 포인트 간격이 1포인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위권 팀일수록 그 포인트 간격이 촘촘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단기적인 업데이트를 정말 우리가 쟤만 이기면은 순위가 하나 올라가. 그러니까 쟤만 이기면 다음 스폰서가 2-30억 올라가. 저거 차 하나만 제치면 달라져.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특히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F1에서는 좀 탱킹이라는 전략 자체가 다른 스포츠들보다도 훨씬 더 사실 좀 용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제임스 버울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탱킹을 하자. 그죠. 탱킹을 하자. 당장의 순위를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팀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윌리엄스의 옛날 그 레이싱 명문 그거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스의 목표는 결국 올해 2026년이었죠. 사실 윌리엄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팀들이 올해를 바라보고서 좀 대대적인 개혁들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은 윌리엄스는 사실상 제임스 바울스 감독 부임 직후 2023년부터 올해를 준비해 왔다. 꽤 칼을 오래 갈았고 그 빛이 25년에도 조금 보인 느낌이군요. 그쵸. 그것들이 약간씩 어쨌든 팀의 시스템과 인프라가 이게 약간씩 개선이 되니까 25년도에 그게 좀 됐고 그러면 정말 이 모든 걸 쏟아붓는 26년에 윌리엄스는 어떨까 하고 저희가 약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 네. 윌리엄스가 사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팀입니다. 80년대 90년대가 이때 윌리엄스의 전성기였는데 그렇습니다. 1980년부터 1997년까지 이 사이에 9번의 컨스트럭터 타이틀과 그리고 7번의 드라이버 타이틀을 따내는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조금 이 약간 과거의 영광으로 좀 저물어간 그런 이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마지막 윌리엄스 차량의 그 레이스 우승이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10년 넘게 거의 무우승의 팀으로 지금 남고 있다는 거야. 이게 거의 15년째죠, 거의 사실상. 거의 막 스마트폰이 이제 막 보급될 때가 마지막 우승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임스 바울스 감독도 윌리엄스에서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이 레이싱 명가를 다시 뭐랄까요 재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겠지. 없을 수 없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 페라리에 있었던 사인츠 선수의 영입도 이거에서 약간 연장되는 기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애초에 그 자리가 왜 만들어졌느냐. 2024년 시즌 중반에 로건 사전트 선수가 방출이 되었고 콜라핀토 선수가 이 자리를 임시로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 로건 사전트 선수가 나갔던 이유도 원래 약간 윌리엄스의 그 팀 조직 문화가 약간 온정주의, 그래 좀 품어주고 약간 실수해도 오케이 약간 이런 거였는데 사전트 선수가 24시즌에 정말 차를 많이 깨먹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깨먹었어. 그 윌리엄스도 이건 못 참았군요. 그 윌리엄스가 못 참았다라기보다는 바울스 감독이 여기서 결단을 내린 거죠. 옛날에 윌리엄스라면 참았지만 이젠 아니다. 성적도 못 내는데 우리가 자꾸 이 수리비를 전부 감당할 수는 없다라고 약간 좀 과감한 결정을 내린 거고 사전트 선수를 내치는. 그러면서 콜라핀토 선수를 잠깐 임시로 앉히고 나서 오케이 그럼 여기서 윌리엄스는 그 콜라핀토 선수를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루키들 윌리엄스에 앉고자 하는 루키들이 얼마나 많아. 아니면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은 조지 러셀 선수가 메르세데스 이제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좀 졸업을 하고 나서 당장에 메르세데스에서 자리가 없으니까 윌리엄스에 와가지고 그 경험을 쌓았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파트너십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대신에 뭐 메르세데스로부터 윌리엄스가 뭐 약간 금전적인 지원을 받거나 뭐 이런 모종의 뭔가 있었을 텐데 그럼 윌리엄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위권 팀이고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팀이만큼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노려볼만 했단 말이야. 우리 시트 하나 비는데 너네 드라이버 한번 태워볼래?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인츠 선수를 계약을 합니다. 라는 거는 결국 그 사인츠 선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26년도에 한번 달려보겠다. 26년도 차량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베테랑 드라이버의 경험과 그런 지식 같은 데서 도움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사인츠 선수 뭐 실력도 당연히 검증이 된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엔지니어링 측면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로도 알려진 드라이버잖아요. 약간 그 공부를 좀 잘하는 관상이기는 합니다, 또. 약간 그런 거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사인츠 선수가 대신 그 서머 브레이크나 아니면 비시즌 기간에 네. 자신의 엔지니어링적인 그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신의 레이스 엔지니어랑 같이 엔지니어링 약간 온라인 클래스 같은 거를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얘기까지만 나왔어. 실제로 그 뒤에 수강을 했는지 아니면 수강을 하다가 드랍을 했을진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치, 드라이버가 어떻게 또 그런 또 기특한 생각을 하겠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사실 이 윌리엄스의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었고 25년도 시즌 초반부터 이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처음 팟캐스트를 시작했을 때 한창 그때 이슈가 되었던 게 뭐냐면 시즌 전 바레인에서 있었던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랩타임 1위를 기록했던 게 윌리엄스 차였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년도에 9위였던 팀이 갑자기 이 4강 팀의 차를 전부 제끼는 가장 빠른 차를 만들었다라는 게 정말 이슈가 됐었고 실제로 시즌 초반부를 보면은 꽤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나네요. 여기 이제 저희가 띄워놓는 자료를 보시면 이전에 저희가 그 4강 팀을 이야기를 할 때는 위에 자료를 주말마다 획득했던 포인트대로 올렸는데 이제부터는 사실상 이제 포인트가 없던 주말도 꽤나 많기 때문에 이제 실제 피니시 순위로 요거 숫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료를 보시면 윌리엄스는 정말 뭐랄까요? 정말 약간 전후반기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데 실제 포인트로 보자면 알본 선수가 3라운드 일본까지 18포인트를 따면서 이미 전년도 윌리엄스 성적을 한 달 만에 넘어버렸어요. 3라운드 만에. 그치, 왜냐면 전년도에 17포인트였잖아. 24년도에. 근데 3라운드 만에 알본 선수 혼자 단독으로 18포인트를 따버렸어. 알본이 좀 캐리를 했죠, 초반에는. 그러는 와중에 약간 시즌 초반에 사인츠 선수는 그래도 세 팀에서 약간 적응하는 그런 모습인 걸로 보였어요. 확실히 알본이 버스트 같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죠. 확실히 그래도 윌리엄스는 알본의 팀이구나 이런 거였고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한 게 바레인에서 테스팅할 때 랩타임 1위를 찍었던 게 사실 사인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또 사인츠 선수의 윌리엄스에서의 새 스타트가 굉장히 또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건데 막상 시즌 초반에 포인트로 연결하지는 못했다. 좀 이런 얘기가 있던 거고. 근데 이제 후반기 와서는 약간 굉장히 달라졌죠. 알본 선수가 후반기 10번의 레이스 동안 9포인트를 획득하는 동안 심지어 사인츠 선수는 윌리엄스의 정말 몇 년 만에 포디움 그것도 2번이나 해내면서 후반기 단독으로 48포인트를 획득을 합니다. 야, 진짜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 사인츠가 너무 즐거워하는 게 눈에 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스무드 오퍼레이터를 또 이제 포디움에 아제르바이잔에서 딱 그 하고 나서 이제 팀 라디오로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약간 이슈가 되었었고 그래서 한번 이 성적으로 보자면은 전반기 알본 선수가 주말당 5.5포인트, 사인츠 선수가 주말당 1.1포인트. 후반기에는 반대로 사인츠 선수가 주말당 4.8포인트에 알본 선수가 주말당 0.9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한두 수밖에 차이가 안 났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인가 싶을 정도로 누구 하나가 잘하면 누구 하나가 못하고 반대로 이제 그 못했던 애가 잘하면 잘하던 애가 못하고 하면서 서로 좀 커버를 쳐준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정말 무서운 때가 언제냐면은 둘 다 잘할 때 둘 다 주사위가 6이 떴을 때. 이야, 그 정도면 지금 약간 작년급의 페라리도 조금 쫄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 정도는 살짝 아닌데 제가 약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서로가 한창 잘할 때 포인트를 그대로 시즌 내내 유지를 했다라고 친다면 시즌 내내 알본 선수가 주말당 5.5포인트 사인츠 선수가 주말당 뭐 5포인트씩 딴다 이렇게 보면 팀이 주말당 10.5포인트씩 답니다. 그러면 24번의 레이스가 있으니까 그럼 시즌이 252포인트 페이스가 되고요. 그럼에도 위에 이제 페라리가 어쨌든 369포인트인가요? 이제 360포인트가 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혀 근소한 격차도 아니고 사실상 순위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느낌이 확 다르죠. 200점대부터는 느낌이 다르죠, 확실히. 그죠?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팀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나코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올해의 베스트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사한 전략을 쓴 거긴 해요. 이 모나코 트랙에 정말 그 추월이 불가능한 그런 성질을 사용을 해가지고
앞에 이제 드라이버를 보내가지고 뒤에서 엄청 다른 차들을 막아서 그 20 몇 초 격차를 벌려준 다음에 피트스탑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드라이버 스왑을 해가지고 그 타이어를 새로 갈아 낀 선수가 뒤에 선수들을 막는 동안 또 20초 격차를 만들어주고 그 피트 윈도우를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또 앞에서 피트를 해가지고 둘이 같이 더블 포인트로 그냥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야, 그 뭐- 둘이 순서 바꾸는 그 장면이 정말 죽여줍니다. 그쵸. 그때 당시 이제 국내 중계에서도 그때 처음에 알본 선수가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인츠 선수가 먼저 친구들을 막아줬었고 뒤에서 다른 팀들을. 사인츠 선수가 먼저 뒤를 봐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알본 선수가 먼저 피트스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본이 뒤로 가면서 사인츠가 앞으로 나가고 이제 다시 알본 선수가 애들을 막아줬던 건데 그때 이제 갑자기 알본 선수가 아마 그때 그 시케인 딱 지난 지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시케인 지나자마자 네. 딱 속도를 늦추니까 그나마 사실상 모나코 트랙에서 거기가 제일 넓거든요. 게임에서도 네. 보면은 근데 이제 하니까 이제 국내 해설진이 알본의 차량에 문제가 생겼나요 하는데 사인츠가 딱 지나가자마자 바로 그 레이싱 라인에 잘라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서 와 설마 이런 전략을 쓰나요 막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근데 약간 굉장히 그거랑 별개로 좀 국내외적으로 F1 팬들에게 욕을 많이 먹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레이싱이냐. 치사 빤스다. 그것도 있었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 윌리엄스가 그랬다라기보다는 애초에 모나코 트랙이 좀 F1 레이싱에 조금 부적절한 측면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 좁다는 것도 그렇죠. 있죠 사실은. F1 차량이 너무 거기서 추월하기가 힘들고 당장 포뮬러 E만 보더라도 그 네. 전기차 포뮬러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모나코에서 추월이 아주 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포뮬러 E가 포뮬러 1보다 차량이 굉장히 작거든. 그러니까 차량이 작기만 한다면 사실 모나코 트랙도 굉장히 좀 다이내믹한 트랙인데 네. 이제 작년 시즌에 그 F1 차량이 굉장히 컸으니까 이제 그 기준으로는 잘 못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26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대규모 규정 변화 중 하나가 차량이 전반적으로 좀 작아지는 게 있죠. 가벼워지고 작아지죠. 그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좀 전체적인 레이싱 측면에서 추월을 좀 쉽게 만들고 이런 좁은 트랙에서도 좀 다이내믹한 레이싱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치사 빤스 전략에 그 조지 러셀 선수가 승을 좀 냈었죠. 맞습니다. 그 장면도 저희 인스타그램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드라이버별로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알렉산더 알본 선수입니다. 73포인트로 전체 8위, 포디움이 없고 우승이 없습니다. 네. 평균 스타팅 그리드가 12.75 그리드에 평균 레이스 피니시가 11.04위로 스타팅 그리드는 평균 12위인데 반해 피니시가 8위입니다. 네. 다시 말해 퀄리파잉이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레이스 페이스가 굉장히 안정적인 선수였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고 네. 지난 3년간 윌리엄스를 사실상 혼자서 이끌어온 알본에게 25년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파트너가 생긴 한 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오히려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약간 라이벌의 탄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방금 영상 초반에서 말했듯이 나중에 정말 윌리엄스가 우승권을 노리는 팀으로 간다면은 둘 사이의 교통정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딱 봤었을 때 굉장히 때깔이 좋죠. 그러니까 팀워크가 사실상 가장 좋았던 팀이 작년에 윌리엄스가 아니었을까. 사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나코 그런 것도 결국 둘 사이에 굉장한 신뢰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그렇죠. 실수 없이 내 친구가 뒤를 봐줄 거라는 믿음 하에서 나올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서로의 실력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겠고 게다가 이제 거기서 사실 사인츠 선수가 좀 나이스 가이였던 게 그러니까 원래 알본 선수가 앞에 있었고 사인츠가 막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둘이 스왑해가지고 사인츠가 좀 앞으로 앞서 나가는 동안 알본 선수가 막아주고 그리고 사인츠 선수가 피트스탑을 하고 알본 선수 앞으로 나왔어. 네. 그러고 나서 레이스가 끝날 때 그 사인츠 선수가 알본 선수랑 한 번 더 스왑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순위가 알본이 앞이었으니까. 원래 자기가 뒤에서 막아주다가 바꿔준 거였으니까. 그치. 약간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올해 보면 윌리엄스가 둘이 이렇게 좀 레이스 상황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을 때 네. 뒤에 있는 선수가 좀 페이스가 좋다 그러면 굉장히 좀 주저없이 이렇게 앞으로 보내줘요. 앞으로 보내서 그 앞에 선수를 한번 시도를 해보게 좀 시켰어. 근데 그리고서 만약에 그게 실패를 하면은 그 앞으로 갔던 선수가 미련 없이 다시 그 선수에게 자리를 돌려주는 사실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참 힘든 왜냐하면 사실 F1 드라이버 정도 된 사람들이면 이 자아가 세거든요. 그렇죠. 이고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게 또 있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말씀하신 듯이 네. 그래서 항상 자주 나오는 장면은 아니고 항상 그런 데에서 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윌리엄스가 그런 부분에서 팀워크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았다 작년 시즌 동안. 두 선수 모두 일단 이미지 자체도 일단 나이스 가이기도 하지만
그죠? 저 윗동네 그 맥모 팀 많이 좀 다른 양상이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우승권 팀하고 그게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윌리엄스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얘를 보내주더라도 사실 1포인트 차이를 나는 거죠. 그렇죠. 뭐 만약에 그거 보내주는 거에 챔피언십이 달리면 과연 알본과 사인즈도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위에 그러네요. 위에 그쪽은 이거 우승 하나 내주는 거 가지고서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면은 베르스타펜 선수하고 노리스 선수가 지금 2포인트 격차로 이렇게 됐고, 피아스트리 선수랑 노리스 선수도 비교해보면 13포인트 격차밖에 안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이스 한 번 어느 정도 양보해준 거 가지고 정말 챔피언십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 정도의 격차로 시즌이 끝나버렸는데, 이게 만약에 사인츠 선수랑 알본 선수라고 한다면 과연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까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러네요. 결국 사람이니까. 웃동네는 심지어 점수 격차도 또 크니까. 맞습니다. 알본 선수의 시즌을 살펴보자면 확실히 시즌 전반기와 후반기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긴 했습니다. 네. 전반기 개막전에 10점을 가져가면서 아주 좋은 스타트를 했었고, 5라운드 사우디를 시작으로 6라운드 마이애미, 7라운드 에밀리아 로마냐, 그리고 8라운드 모나코까지 4번의 레이스 동안 모두 포인트 피니쉬에 24포인트를 획득하며 정말 중위권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스페인부터 캐나다, 오스트리아를 거치는 동안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영국과 벨기에에서 또 포인트를 따면서 전반기 14경기에서 54포인트를 땄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메르세데스의 세컨드 드라이버였던 안토넬리 선수가 14라운드까지 64포인트를 딴 것을 생각하면 사실 두 팀의 전투력을 감안했을 때 전반기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다. 동시에 물론 안토넬리 선수가 전반기에 굉장히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네. 정말 윌리엄스의 에이스라고 우리가 불러줄 자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에 엄청난 침체가 시작이 되고 결국 시즌 최종전까지 이를 반전시키지 못하면서 약간의 시즌 마무리를 좀 아쉽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몬차를 마지막으로 17라운드 아제르바이잔부터 시즌 끝날 때까지 8번의 주말 동안 레이스에서 포인트 피니쉬가 없었고요. 미국에서 스프린트 6위로 3포인트를 딴 것이 전부였습니다. 레이스 포인트를 한 번도 못 땄군요. 맞습니다. 특히나 뭐 앞에서 보았듯 딱히 알본 선수가 퀄리파잉에서 강점이 없는 선수임을 감안하더라도 후반기 10번의 레이스 중 6번을 Q1에서 탈락을 했었고요. 나머지 4번도 12위 한 번, 14위 2번에 15위 한 번이었으니까 결국 후반기에는 이 퀄리파잉 페이스부터 무너지면서 결국 레이스에서도 좀 이걸 반전시킬 요소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균을 후반기에서 좀 많이 깎아먹었겠네요. 맞습니다. 알본 선수의 올해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 윌리엄스에서의 최근 몇 년 중에 사실상 올해 자체가 하이라이트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한 장면을 꼽아야 되니까. 네. 올 시즌 최고 성적이 5위인데 근데 그 5위를 또 4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4번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5위가 언제였느냐로 저희가 좀 꼽아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그러면 네덜란드일 것 같아요. 네덜란드요. 네덜란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덜란드는 사실 별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알본 선수가 뭐 카메라에 엄청 많이 잡힌다거나 엄청 다이내믹한 레이싱을 보여준 레이스도 아니었어요. 근데 퀄리파잉이 15그리드였는데 레이스 피니시가 5위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기억나네요. 그때 거의 카메라로 한 번, 두 번? 왜냐면 앞순위 막 사람들이 치열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네덜란드가 하자르 선수가 워낙에 앞에 또 있었기도 했었고, 그쵸.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앞순위 선수들을 많이 잡아줬었던 레이스였긴 했죠. 근데 끝나고 보니까 어느새 알본이 5등으로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하자르 선수의 포디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네덜란드 그랑프리의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는 아무래도 알본 선수가 하지 않았을까. 로우라이트는 뭐 사실 리타이어를 알본 선수가 그래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 한때를 찍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시즌 전반기에 있었던 스페인, 캐나다, 오스트리아의 3연속 DNF를 조금 꼽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시즌 초반부에 알본 선수가 전투력이 좋았어요. 9라운드 스페인 전까지 해가지고 8번의 레이스에서 바레인 제외하고 7번 모두 포인트 피니쉬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9라운드 스페인에서 로슨과의 충돌로 프론트 윙이 손상이 되면서 리타이어를 하고 10라운드 캐나다에서 파워 유닛 이슈로 리타이어를 하고 11라운드 오스트리아에서는 사인츠 선수의 차량이 이제 불이 나면서 리타이어. 그 와중에 알본 선수도 이제 차량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윌리엄스가 이때 더블 리타이어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둘이 한번 같이 나갔었죠. 이렇게 세 그랑프리 연속으로 DNF를 띄워놓고서 그래놓고 바로 다음에 있었던 12라운드 영국에서 또 포인트를 땄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세 번 모두 만약에 그런 차량 결함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이런 충돌 사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알본 선수가 충분히 좀 포인트를 딸 수 있었던 페이스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 3연속 리타이어가 시즌 초반부에 약간 알본 선수가 좀 더 훨훨 날 수 있었던 그 날개를 좀 꺾어버린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약간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보통은 리타이어 할 때 이제 두 가지 크게 사유가 있죠. 본인 실책과 남의 실책이 있는데 약간 이 3연속 리타이어 전부 뭔가 알본 스스로 실수해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들로 리타이어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아쉽네요. 또 제가 이거 대본을 쓴 지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로슨 선수와의 충돌은 알본 선수 탓이긴 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그래서 자 아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다음은 사인치 선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4포인트에 포디움이 2번 있었고 11.21 그리드에서 출발해 레이스는 11.83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인츠 선수는 이제 그 알본 선수랑 완전히 대비되는 걸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확실히 그래도 이적한 첫 해인지여서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4시즌 정말 그 페라리의 일원으로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경쟁을 이끌었던 그 모습을 약간 찾아볼 수는 없나라고 저희가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에 그 분위기를 좀 잘 반전시킨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그러면 약간 후반기에 전반적인 페이스가 많이 올라왔느냐라기보다는 후반기에 조금 활약을 할 때마다 정말 좋은 활약을 많이 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약간 대비를 해보자면은 시즌 전반기에 16포인트를 획득하고 후반기 10번의 레이스에서 48포인트를 획득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전반기 14번의 경기 중에서 6번의 레이스에서 포인트를 땄으니까 포인트 전환율이 50%가 조금 안 돼요. 네, 그러네요. 조금 안 되는데 후반기 10경기에서 48포인트 딸 때 이때 그런 포인트 전환율은 어땠느냐? 이때도 10경기 중 5경기에서 포인트를 땄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 전환율은 비슷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전반기에는 포인트를 따도 뭐 8위, 10위 이랬던 거를 네. 후반기에 와서는 포디움에 오르고 이러면서 사실상 그러니까 비슷하게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활약을 할 때마다 조금 숭덩숭덩 포인트를 땄던 게 후반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후반기 때 딸째 제대로 땄네요. 그죠? 약간 부정적이게 말한다면 기복이 좀 심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애초에 기복이 생겼다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는 그냥 계속 못했다가 기복이 있다는 건 잘할 때가 있다 못했다가 있다 이게니까. 그렇죠. 잘할 때가 있다가 중요한 거죠. 그지? 그 중간에 고점이 생겼다라는 게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인츠 선수의 시즌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역시 아제르바이잔 포디움일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이후 윌리엄스의 첫 포디움이었고요. 그마저도 그 2021년 그 포디움은 비로 인해서 그 단축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한 랩만 돌고 레이스가 끝났던 레이스였어요. 그게 바로 저희가 항상 그 최근 레이스에서 0.5점 단위로 포인트 지급이 됐을 때 그 예시로 나오는 21년도 벨기에 그랑프리거든요. 네, 그렇죠. 소수점. 맞습니다. 이때가 이제 당시 윌리엄스의 소속이었던 조지 러셀 선수가 이제 2위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풀 레이스 기준으로는 2017년 랜스 스트롤 선수가 같은 아제르바이잔에서 기록했던 3위 이후로 거의 이제 7년 만에 있는 풀 레이스 포디움이었습니다. 영광적이었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윌리엄스가 오랫동안 기다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재밌는 거는 아제르바이잔에서 3위로 15포인트를 얻으면서 그 전까지 16번의 레이스에서 16포인트 따고 있었거든요. 네. 16번 동안이요? 16번의 레이스 동안 16포인트를 따는 선수가 갑자기 아제르바이잔 한 번에 15포인트를 땄던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한 번의 레이스로 직전 몬차 끝났을 때 18위였던 드라이버 순위를 12위까지 올리면서 이 시즌의 약간 분위기 반전을 제대로 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6계단을. 맞습니다. 아마 이번 시즌에서 가장 많은 계단 점프 아니었을까요? 그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워낙에 하위권 팀들에서 그 포디움을 좀 달성한 사례가 없었기도 했고 동시에 그 포디움 직전까지 굉장히 죽을 쓰는 거에 이제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네요. 뭐 하위권 팀에서 약간 그렇게 포인트를 한 번에 많이 따간 게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4위를 또 한 적이 있었고요, 한 번. 네. 아니면 또 하자르 선수도 포디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올리버 베어만 선수도 저희가 하스 영상에서 얘기를 할 때지만 시즌 막판에 굉장히 페이스가 좋았어요. 그때 당시 막 4번 그랑프리 연속으로 Q3 진출하고 그럴 때라서 네. 충분히 잘하고 있었고 하자르 선수도 그 전에 좀 약간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사인츠 선수는 정말 시즌 내내 거의 약간 죽을 쓰다가 갑자기 포디움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 시즌 내에 있었던 가장 단일 주말 내에 가장 큰 순위 점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로우라이트라고 본다면 전반기 워낙에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찾기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래서 전반기에 좀 찾기는 힘들고 저는 미국 그랑프리 리타이어라고 조금 꼽고 싶습니다. 끝나갈 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스프린트에서 사인츠 선수가 또 3위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미국 스프린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토요일날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일요일날까지 그 레이스를 좀 연결을 하고 싶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리타이어를 해버렸어요. 이때도 사실 안토넬리 선수와의 충돌로 리타이어를 했었는데 근데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쁘지 않았던 그 후반기 페이스에서 그 다음 레이스였던 멕시코에서도 리타이어를 했어요. 물론 멕시코에서는 레이스를 잘 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이제 벽을 박으면서 리타이어를 했으니까 네. 이걸 뭐 사실 멕시코의 리타이어가 뭐 미국에서 기세가 꺾인 것 때문이다라고 하기엔 사실 둘이 인과관계가 없긴 합니다만은 네. 뭐 그래도 여전히 어쨌든 딱 저희가 이 그래프를 딱 봤었을 때 갑자기 미국 스프린트까지 우승을 했어? 근데 기대해 볼 수 있겠네? 그래 놓고서 미국 그랑프리에서 리타이어를 했네? 근데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도 리타이어를 했네? 사실 알본 선수도 저희가 이제 로우라이트를 시즌 전반기에서 꼽았고 네. 반대로 사인츠 선수도 오히려 후반기에서 꼽았던 건 뭐냐면 결국 항상 못했을 때는 오히려 기대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는 거야. 알본 선수도 시즌 막판에 못했던 데에서 로우라이트를 꼽기 힘든 거는 항상 못했으니까 그중 뭐가 가장 못했다라고 꼽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알본 선수는 전반기 또 사인츠 선수 후반기에서 꼽는 거는 결국 이 페이스가 좋았을 때 그 중에서 좌절된 게 가장 뼈아프다라는 거죠. 잘 하다가 한 번 정도 미끄러졌을 때. 뭐 저희가 학창 시절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빵점에서 50점 올리는 것보다 95점에서 100점 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항상 몇 번인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윌리엄스의 시즌 성적 한번 매겨볼 텐데, 자, 윌리엄스의 팬이신 저희 폴씨부터 한번. 저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A+죠. 근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너무 네. 팬심이 가미된 선택인 것 같은데.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지켜본 것도 있겠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이 선수들의 이 나이스함, 아까 준 씨가 열심히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서로의 결정에 따라주고 게다가 그게 팀의 결정에까지 따라주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뭔가 2인 팀으로 운영되는 모터스포츠 특성상에서 모범적인 교과서적인 관계가 아니었나 싶고요. 팀마저도 2보 전진, 3보 전진을 위한 후퇴를 하면서도 26년도를 딱 준비하고 기대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로켓이 쭉 올라가기 전에 이제 밑에서 분화구가 잘 나오는 추진이 좀 잘 되는 것을 좀 증명하는 시즌이 아니었나 싶어서 A+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굉장히 26시즌을 기대한다. 더 기대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저도 사실 윌리엄스의 시즌은 굉장히 좀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페라리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시즌 전에 그 약간 기대치에 비해서 얼마나 잘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직전 시즌인 2024년도랑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또 개선된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도 역시 뭐 사실 A뿔까지는 사실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여전히 그렇다고 B뿔을 주기에는 꽤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간 좀 A0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B뿔을 줄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 드라이버 간의 약간 기복이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그런 기대, 그러니까 결국 그 기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두 선수 다 알본 선수는 전반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실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네. 동시에 사인츠 선수도, 근데 사실 사인츠 선수는 어쨌든 시즌 전반기는 결국 세 팀에서의 적응 과정이라고 보니까 오케이 그거는 그렇다고 치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후반기에 알본 선수가 어째서 갑자기 왜 저렇게 됐지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니까. 기복 때문에. 그죠. 아쉬운 측면이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너무 굉장히 발전을 한 거고, 알본 선수도 결국에는 좀 팀메이트다운 팀메이트를 좀 들인 적이 사실 윌리엄스의 커리어 동안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그걸 감안하면은 그래 뭐 한 번쯤 흔들릴 수도 있지. 그리고 애초에 윌리엄스가 목표로 하던 게 2026년인 만큼 뭐 25년도를 봤을 때 정말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과연 세워야 할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A0 정도 주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요. 이 10팀 중에서는 전반적인 모든 정말 팀, 그리고 팀원, 드라이버, 엔지니어들, 팀의 분위기 다 포함해서는 아마 윌리엄스를 최고점을 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팀의 분위기 네. 측면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개 중에서는 그래도 얘네가 제일 잘했다. 요 정도? 그쵸. 사실 뭐 밑에 있는 팀들을 딱 봤었을 때 사실 시즌 초반의 기대치와 그렇게 달라진 팀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신 시청자분들도 과연 윌리엄스의 작년 시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한번 성적 매겨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게 읽도록 하겠고 네. 저희는 윌리엄스 영상 이대로 끝낸 다음에 다음 영상인 바로 레이싱 볼스 RB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커 플래그가 내려와도 대왕 계속 달려 엔진 식는 소리 위로 남는 말 이름을 부르면 다시 출발 중 그리고 풀 트랙 밖에서도 이어지는 톡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 랩에서 다시 만나 봄으로 통